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 지자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동, 옥동면 민가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불면서 하동의 산불 진화율이 90%에서 75%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리산 국립공원도 산불에 뚫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8명이 사망하고 2만 3천 명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 지금 산불이 코앞에 와 있는 광양시를 비롯해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 동부 지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재해에 굴복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야 한다. 버락 오바마의 말입니다. 이 힘든 시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광양시의 산불 비상대응 상황 들어보고요. 뉴스브리핑 라전법적 이슈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26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여수 소식입니다. 여수시에서 폐현수막 폐기 처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의회가 여수시가 관내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폐현수막을 친환경 쪽으로 처리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현수막 처리 방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이선호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탄소 중립 여수시를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수시가 지난 2008년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를 선언했지만 폐현수막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여수시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은 29,541장에 달하지만 이 중 12,291장만 41%만이 공공용 마대로 재활용됐다고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예. 이선효 의원은 수거된 현수막 중 59%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으로 정당인이나 정치인, 또 상업,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현수막이 더 많을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수막 제작에 사용되는 재질이 석유화학 제품인 합성 수지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땅에 묻거나 소각 처리할 경우에는 환경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현수막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땅에 묻으면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리고 예. 소각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이 폐현수막 한 장을 소각하면 약 6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선효 의원은 여수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수막의 공공용 마대자로 활용 방안에 추가로 에코백 제작 등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해 장바구니나 필통, 우산 등 다양한 용도로 재탄생하기도 하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근본적인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행정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전면 도입했고 상업용 게시대에도 친환경 현수막의 전용 게시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수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수시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과 친환경적인 폐현수막 처리에 대한 대안을 여수시의 의회가 제시한 셈인데요.
지자체의 골칫거리인 불법 현수막 중 상당수가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의원들은 물론이고 현수막 걸기에 진심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도 먼저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범을 좀 보여야 하는 정치인 분들부터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대출 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정작 소상공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 광양시가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융자금의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로부터 광양시의 이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 중 일부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양시가 홍보하고 있는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4%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광양시가 올해부터 특별 출연을 없애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광양시가 시행하는 사업은 이 전남도 의무 출연 사업분으로 광양시는 지난해까지 선사인 특별 보증 출연을 진행해 소상공인들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 광양시가 특별 출연금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진짜 선호하는 지원 방식이 올해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사업비 축소 논란을 두고 광양시의 입장은 뭔가요? 네,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 축소 주장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지난해보다 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 특별 출연 특례 보증 사업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았고 또 해당 사업으로 시민들이 받는 지원액이 출연금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광양시는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1인당 이자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에서 지난해 규모로 이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특별출연금 사업에 대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 광양시의 예산 사정으로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지원 정책이 없어졌는데도 이 광양시가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지난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마트 노조가 홈플러스가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신을 표하고 있죠. 네, 순천의 두 곳, 광양의 한 곳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는 이 홈플러스 운영사인 MBK가 지난 3월 4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 노동조합인 마트노조 광주전라본부가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마트노조 이 광주전라본부는 이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2만 명의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라고 밝히고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따라올 것이고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노조는 홈플러스가 운영사인 MBK가 기업 회생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근로자들에게 숨겼다고 주장하고 또 회사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노동조합과의 대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특히 노조는 이 MBK가 악질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회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는데요. 노조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전체 조합원 상경투쟁을 진행할 계획이고 지역 매장들에게서도 피켓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홈플러스는 순천에 있는 매장 중 풍덕동 매장은 이미 매각이 완료됐고 오는 2027년 상반기에 폐점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 직원들부터 입점 업체, 납품 업체들까지 파장이 좀 지역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북 북부를 휩쓴 의성 산불이
산청을 지나서 지금 하동으로 접근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에는 지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산불이 확산 발생한 하동시의 인근 지역인 광양시에서는 지금 이 산불이 혹시라도 확산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광양시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산림보호팀 박병인 팀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박병인입니다. 예. 팀장님, 지금 하동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광양시의 산불 대응 태세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광양시는 지금 현재 국가 위기 단계 심각 단계에 맞춰서 산림 소득과는 물론 읍면동 비상 근무 인원을 4분의 1을 근무하고 있으며 읍면동 직원이 마을별 순찰활동과 가도 방송을 통해 일제 방송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양 지형적 거리로 인해서 초기 대응 태세를 위해서 산불 전문 진화대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분산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전해온 안타까운 소식이요. 경북 의성에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한 분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산불 헬기 몇 대나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 광양시는 광양과 순천 해서 임차 헬기 한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사시에 전라남 도의 협조를 받아서 인근 여수나 곡성, 보성 세 대를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총 그럼 넉 대 정도 최대한 쓸 수 있는 산불 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진화 대원분들은 몇 분 정도나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는 상황실 근무자를 포함해서 43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인근 하동이나 산청으로 산불 진화 지원도 하고 계십니까, 광양시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예. 관내 산불이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 비상 대기 상태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일단 지역 내 산불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산불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저희 지금 산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해주신다면 산불로 인한 산림 훼손이라든지 재산적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좀 심각한 상황을 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특히 뭐 등산객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논두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산림 인접 지역은 아니었지만 논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 출동해서 진화를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입산하실 때 라이터나 불을 서지하고 가셨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로 인한 산불도 피해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산불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비로 이제 산불이 다 꺼질 정도로 많은 양의 비는 또 아니어서요. 앞으로도 건조한 날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래선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밤이라도 산불이 광양 쪽으로 넘어온다면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혹시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산불에 대응해서 신속 대기조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 대기조는 21시까지 대기하고 있으며 언제든 비상 출동할 수 있게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시민 모두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산불로 인해서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불을 피거나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디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 내일 내리는 비가 좀 건조함을 잡아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하동 인근 지역인 광양시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광양시 산림보호팀 박병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 인터뷰가 또 추가되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화제의 판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의견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일단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제는 적법하다라고 봐서 본안에 가서 이제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혐의가 그 탄핵 소추 사유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 요구권 행사 관련해서 이것이 탄핵 소추 사유로 이제 청구인 쪽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동 국정 운영 관련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그리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서도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부작위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제 이걸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이제 기각 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의견은 기각 결정이 나온 그러니까 소추 사유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그 부작위 행위와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맞다. 그거 하나만 딱 인정을 했고요. 근데 다만 위반한 것은 맞는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기각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쟁점이 뭐 위법적인 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 신임 배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국민 신임을 배반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건 기준이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이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는 용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그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간접적으로 그 임명권자의 그 임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도 어떤 그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중요 요소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5명의 이제 기각 의견 중에 보면은 한 분은 이제 그 대통령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4명은 위반은 맞지만 이거를 가지고 국민 신임에 배반하는 걸로까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전에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례가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긴 되는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논조예요. 그러니까 위반을 하긴 했어도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만 이 탄핵을
좀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데 이번엔 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할 의무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 또 김복형 재판관이 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의무, 그러니까 자기 의무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에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은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이제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또는 그 선출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걸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임명 행위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의견도? 네,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일하게 좀 다른 특별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 앞서 다수 의견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다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의결 정족수 아까 말씀 중간에 좀 해주셨는데 이 의결 정족수 관련 의견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제 각하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탄핵이 인정될지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거든요. 당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쪽에서의 의견은 뭐였냐면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속추 그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정영식 그리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권한 대행자,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19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본안 판단에 나아가서 이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3분의 2 이상이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그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위에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에 한해서는 3분의 2 이상 정족수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통령이었을 때 이야기고 구분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아니니까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이제 다수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의견이 갈린 거죠.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 이번 주 화제의 판결 월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판관 기각 5명, 인용 1명 각각 2명 의견으로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면서 이게 피선거권 상실형을 내렸었는데요. 자, 1심과는 완전히 달라진 항소심 재판 결과 무죄. 이 판단 예상하셨습니까, 두 분?
사실은 예상을 이렇게 완전히 무죄가 나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뭐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1심하고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지금 그 정도로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결아 변호사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저희 이제 기타 다른 사건들에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으로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제 통계상으로도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의 10% 미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1%대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유죄는 거의 인정이 돼도 뭐 양형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벌금형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시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이제 뒤집었다라는 면에서 좀 많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과 함께 이번 항소심의 또 주요 쟁점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2021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돌아가신 이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모른다라고 발언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이것이 과연 허위이냐가 쟁점이 됐었고. 예, 이 발언이 허위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에 따른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했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죠. 일단 1심에서는 김문기 발언 관련해서는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에 따르는 내용은 유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랐죠. 네, 항소심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부터 다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검사 그리고 피고인 모두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한 것이고, 또 이제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든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항소를 한 것이어서 다시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가 쟁점이었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검찰에게 지금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 뭐 이제 몰랐다라고 말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성남 시절에 몰랐다고 한 거, 그리고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 뭐 알았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같은 취지의 발언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좀 주장을 좀 정리하라라고 좀 일부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또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판결의 어떤 변수로 또 지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1심에서 판단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일단 그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이렇게 갈렸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건지, 어떤 이유로 2심, 항소심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본 건지. 일단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하고 실제 발언했던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소장을 뭐 정리해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 결국에는 골프를 안 쳤다라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자체를 놓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일단 뭐라고 말을 내뱉었는지 일단 확인하고, 방금 말했던 그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이고, 아무리 이걸 확장해서 방금 했던 제가 언급했던 그 말을 아무리 확장해서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발언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준 거다. 이거 조작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자체가.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확장해서 간 거라고 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냥 방금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것은 검사가 발언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렇다면 아까 또 짚어주신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역시 유죄로 판단을 했고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항소심이 이 백현동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그 주요 판단 이유는 이러한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토부 공문을 보면 지자체장에게 국가 시책 달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압축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뭐 이제 그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을 것이죠. 표명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발언된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토부 공문이 내려와서 지자체장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받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면 이것을 두고 뭐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압축해서 말했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허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내용이 완전히 알맹이가 없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근데 원래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내용도 이게 처벌이 가능한 대상이 되나요? 일단은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에 이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좀 있는데요. 증언으로 인해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1심에서부터 어떤 이 규정을 근거로 좀 반박을 했었는데 당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면책의 범위를 제한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다 배척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희가 오늘 바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제 판결의 주요 이유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이제 재판부에서 별도로 판결문에 설시를 했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오늘 선고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추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지시 내지는 압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이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실무상으로는 제가 뭐 지자체장을 해본 적은 없어서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어쨌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뭐 제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어떤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항소심 결과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1심에서는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데 이제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 판단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뭐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하십니까, 두 분은? 법조계에서 또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상하기가 너무 곤란하지 않나요? 1심과 항소심이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나온 이 상황에서 정말 극히 드문 경우에서 그리고 이제 상고심만 남은 건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은 검찰이 과연 상고를 할 것인가 또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복을 안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불복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가 먼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도?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사실의 인정은 전적으로 사실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를 새로 제출해가지고 증거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1심, 2심, 사실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어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어떤 법률이나 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상 어떤 오류가 있는지만 잡아내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사실을 인정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심에서 지금 끝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갈렸잖아요. 이게 그렇죠. 판단이. 그래서 이게
상고심에서 뒤집히려면 일정 부분 사실 인정에 관해서도 좀 손을 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 상황에서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인정이 아니라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좀 검토를 한다라면은 뒤집히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누구나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아니면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명령, 그러니까 가두어둘 수 있다. 이제 규정인데, 그러니까 재량 규정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저도 다른 형사 사건을 이제 변호하거나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증인이에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신변의 어떤 이유라던가 아니면 뭐 생계든 어떤 불출석 사유서를 따로 내지 않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뭐 이제 나오면 대부분 취소해 줍니다. 과태료 부과는 취소를 해주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과태료 부과도 재판부에서 뭐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부과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도 냈고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뭐 다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뭐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상으로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소환을 했는데 대부분 또 증인으로 소환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꼭 나가야 되느냐? 저는 항상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환이 됐고 그러니까 채택이 돼서 소환이 됐으면 나가야 되는 건 의무다.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실 여러 번 계속 안 나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7일 동안 감치명령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치명령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부과합니다. 나올 때까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나오면 다 취소해 주긴 합니다만 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당연히 의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들은 또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 사건 지금 항소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이 있고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아직 뭐 산재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혹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유력한 대권 주자인 만큼 이런 재판의 결과들이 어떻게 또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로 어떻게 또 적용이 될 것인가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송 변호사님. 아니 우선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 사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 부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그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안 된다. 그럼 소추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 기소만 안 된다는 것이냐? 재판 진행까지 안 된다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이 부분 따로 한번 나중에 또 날짜를 잡아서 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 복잡한 법 조항들 또 법률적인 지식들이 하루하루 덕분에 쌓여가는 의도치 것 않게 같습니다. 전 국민의 법률 전문가화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전법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테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제철 지나 쏟아지는 광양 백운선 고로쇠 수액 체크해봅니다. 이 포인트가 제철이 지나서 쏟아지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인 거죠. 네.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날씨에 따라서 고로쇠 수액 생산량이 좀 달라집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요. 날씨 변화에 고로쇠 나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 영농조합법인은요. 올해 1월 설을 앞두고 고로쇠 채취에 나섰습니다. 네. 날씨가 일찍 풀리기도 하고요. 설 대목을 준비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이른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벌써 2달도 훨씬 전이에요. 네, 예. 문제는요. 이 고로쇠 약수 채취가 시작되고 설 연휴에 다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2월 달까지 채취량이요. 예년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기가 지나서 지금은 고로쇠 수액이 또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평년과 비교하면요. 고로쇠 수액이 가장 많이 채취되고 판매되는 시기인 2월에 채취가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3월에 들어서 이 경칩인 5일경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로쇠 수액이 정말 펑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로쇠 수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씨 조건이 사만사온인데 이 날씨가 계속 추우면서 수액이 나오지 못했고 뒤늦게 날씨가 풀리면서 수액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로쇠가 날씨가 뭐 추워야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따뜻해야 잘 나오는 거예요? 기온이요. 하루 평균 한 11도 정도 차이가 나야 된대요. 아침에는 한 영하 4도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한 10도 정도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교차가 좀 많아야 커야 되는 겁니다.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만사온 3일 동안은 이게 춥고. 그렇죠.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약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수가 많이 나오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늘어난 생산량에 판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보통 고로쇠 약수 판매 시기는요. 늦은 겨울에서 봄까지인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판매가 주를 이룹니다. 특히요. 매화꽃이 피는 시기부터는 소비심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해요. 왜요? 이때는 좀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간 이 고로쇠 약수를 드셨던 분들이 매화꽃 필 때쯤이면 그렇죠. 좀 늦었다. 지금 네, 이제 거의 맞아요. 많이 지났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고로쇠 나무 자체가요. 그 꽃을 피우거나 잎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물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원래는. 시기상으로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올해는 매화꽃이 피는 시기에 채취량이 많아지면서 이 뒤늦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첫물이 판매 시기로는 끝물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협회 서상원 협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보통 보면은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이렇게 추위가 갈수록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자꾸 당겨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특히나 1월 달은 일주일 열흘 이렇게 추워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2월 달까지는 전년 대비 한 30에서 40%밖에 채취를 못했어요.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5일 기점으로 또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채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 것은 아시죠? 뭐 서너 개, 3박스에서 한 4박스 정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막 50개, 60개씩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저장고에 막 이제 쌓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2달 동안 잘 나오지 않던 고로쇠 약수가 갑자기 막 많이 나오면서 네. 이게 저장고마다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 고로쇠 나무마다 호수를 연결해서 산 아래쪽에 그 큰 집수정을 모으게 돼 있어요. 이 스테인리스 통이 300리터라고 하거든요. 300리터짜리. 네, 이 통이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이 모인다고 합니다. 음. 이게 한 오후 3시 정도, 4시 정도에 수집하러 가신다고 해요. 통을 예. 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등산객들이 종이컵으로 옆에 통에 이렇게 뭘 받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통에 넘쳐 흐르는 고로쇠 네. 물을 맡고 있는 등산객들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걸 받고 계시더래요. 그 아이고. 정도로 많이 났다 하는데요. 서상원 협회장이요. 고로쇠 약수를 채취할 때마다 이렇게 작은 수첩에 그날 채취량을 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달 가까이 한 18리터 통 뭐 3개, 5개 이 정도 나왔던데 3월 5일 시작으로 한 마을에서 30개가 넘게 채취됐대요. 30개. 3통, 네. 5통 하던 게 갑자기 30통 넘게. 30통이 넘게.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아예 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고로쇠 물 채취를 못한 걸 고민했는데 이제는 네. 이 저장고에 뒤늦게 쌓여 있는 고로쇠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고민해야 할 때가 왔어요. 네, 농가들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은 이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 일정도 또 일주일간 연장하고요. 일정 수량 이상을 구입하면 상품을 얹혀주는 증정 할인 행사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하나로마트 협조를 구해서 판매 총력을 다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고로쇠 약수 판매도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도요, 소비 심리에 맞춰서 용량이나 판매 수량을 좀 세분화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디 양산이든 대부분 축제를 하더라고요. 축제를. 근데 우리는 이제 재니까 엄숙해요. 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은 이제 제일 큰 단위가 4.5. 근데 4.5도 사양이에요.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1리터를 만들었어요. 핵가족 되고 예전처럼 막 우리가 그 큰 박스로 이렇게 찾지를 않아요. 소품종 다양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그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혔어요. 0.5도 10개, 18개, 30개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리터가 이제 6개, 12개 쫙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놨어요. 네, 고로쇠 약수협회 서상원 협회장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잘 팔릴 수 있을까 그렇죠. 해서 용량이나 이런 수량 같은 것들을 네. 세분화해서 판매 전략을 꾀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 광양 매실의 경우에는요, 매실을 이용한 상품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로쇠도 광양에서 가장 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고로쇠를 이용한 그 상품들은 딱히 안 맞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물 자체로가 워낙 그렇죠. 또 정평이 나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관련된 상품 개발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이 고로쇠 동동주나 수액을 이용한 고추장, 된장 등을 담고 이 고로쇠 약수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부터요, 이 마을 주민들은요, 고로쇠 출하 막바지 정도에 고로쇠를 이용해서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로쇠 약수의 함량도 문제가 있는데, 고로쇠 약수를 졸여서 시럽을 만든다고 하면 함량이나 용량 대비 가격이 너무 높게 예상이 돼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광양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산림소득과 산림소득팀 민순희 팀장 인터뷰입니다. 이거를 많이 버리기도 아깝고 또 마시는 도 유통기한도 짧고 그래서 이거를 뭐 고로쇠 우리도 애국같이 수액을 만들거나 화장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가공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원가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이 하신 분들이 이제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상품화하기까지는 이 원재료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판매가 좀 물량을 많이 생산 못하고 또 금액도 높다 보니까 그냥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좀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단체라든가 또 서울대 학술림 저희 광양시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과잉 생산됐을 때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양시 산림소득팀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진짜 이게 자연 변화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 농가들은요, 한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철이 지나서 터진 광양 고로쇠 수액 관련된 이야기, 생산자들의 또 씨름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3월 26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